황만근의 어머니가 돈을 받고 팔려와서 13살인가에 황만근을 낳았기 때문이다. 지금은 신대리도 하루 4번씩 버스가 들어올 정도로 개명했지만 전쟁이 있기 전에는 시집장가 가는 일이 아니면 외지 사람을 구경하기도 힘들 정도로 두매였다. 신대리에 나서 살아온 여자들은 때려 죽여도, 아니 맞아 죽어도 신대리 사람에게는 시집을 가지 않으려고 했다. 그래서 신대리 총각들은 20리쯤 떨어진 낙양군 봉대면 면소재지 저작거리에 가서 처녀 구함이라는 팻말을 목에 걸고 서 있다가 그에 반한 넉나간 처녀를 잡아채어 신대리로 돌아오든가, 중간에 사람을 놓아 험난한 시절 딸을 팔아서라도 살아남으려는 사람들에게서 처녀를 구해 장가를 갔다. 물론 후자의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이를 두고 중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해서 마을에 들어온 처녀를 민며느리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사람도 있는데, 이름이야 어떻든 그런 경로로 신대리에 들어온 처녀들은 해가 가기 전에 아이를 낳게 마련이었다. 신대리에는 처녀가 시집을 오기가 어렵지, 오기만 하면 물의 깊은 곳에 있는 용왕이 밤마다 찾아와서 틀림없이 아들을 점지해준다는 전설이 있다. 그래서 그런지 신대리의 집집마다 아들이 없는 집이 없었고, 그 아들들이 자라면 장가 때문에 아버지 같은 어려움을 겪었다. 전개 부분 시작하겠습니다. 마을에서 젊은 축에 드는 45살의 황영석, 9번째 인물입니다. 45살인데 젊은 축이라는 것은 농촌이 고령화됐다는 뜻이죠. 황영석은 황만근과는 다른 행동 양태를 보입니다. 마을 회관에서 공동의 분뇨를 퍼내면서 굉장히 불평을 합니다. 그 황영석의 대화를 보면 대사가 굉장히 회학적입니다. 만근이 자석이 있었으면 이렇게 만근이를 비하하는 말을 쓰면서 돈을 100만 원 준다 해도 이런 일을 안 한다. 여기서 말하는 이런 일이라는 것은 굉장히 굳은 일이고 지저분한 일이고 자기가 절대 하지 않을 일이다. 라는 얘기죠. 이 망할 놈의 똥냄새, 열이가 싸나 여럿이서 싸나 그런지 독하기도 하네. 이게 곡식한테 독이 될지 약이 될지도 모르겠구만. 혼잣말로 하는 거죠. 황만근과 황영석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 황만근은 불평이 없고 공평하게 이 분뇨를 나눴지만 황영석은 불평이 많고 자기의 이익을 우선시해서 자기 눈에다 먼저 갖다 그 분뇨를 나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번째 인물입니다. 여시 노인도 황만근의 부재를 알게 되었는데 황만근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부분을 보여줍니다. 여기까지가 분뇨에 관련된 일화이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의 일화에서는 아이들은 뭔가 시비가 일어났을 때 만근이한테 물어보자 이런 말들을 했죠. 그리고 물어보나 마나한 명약 관하, 즉 불을 보듯이 빤한 일에 대해서도 황만근을 들먹였다라고 했습니다. 만근이도 알기다. 이런 말은 일단 망근이가 바본데 바보도 알 정도의 일이다라는 말로써 망근이에 대한 풍자가 들어있고요. 망근이를 희화화하는 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동네에서 오래도록 내려오는 황만근 가를 사람들은 중얼거리면서 굉장히 습관적으로 불렀던 노래고 중독성이 있었던 노래겠죠. 이 노래는 해학적으로 황만근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중간 부분 줄거리를 보시기 전에 왼쪽에 있는 바보 황만근에 관련된 모순된 점을 3가지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만근이는 유복자로서 아버지 얼굴을 모릅니다.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죠. 그래서 아버지 사랑을 모르지만 자기 아들에 대해서는 매우 극진한 모습으로 양육을 합니다. 또한 어머니가 15살의 나이에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제대로 보살펴주지 못했습니다. 즉 돌봄을 받지 못했지만 어머니에 대해서는 지극한 봉양으로 그 사랑을 돌려줍니다. 마을 사람들은 만근이를 무시하고 업신여겼으나 만근은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마을 일에 아주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떤 입장에서 본다면 매우 성숙하고 군자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생략된 과거로 가겠습니다. 황만근 가는 황만근의 사연은 5가지 숫자가 나옵니다. 100분,
찌번, 팔푼, 엿근, 두발이 두 번째 줄에 있는 어렸을 때 잘 넘어졌다를 나타내는 말이 백분이죠. 황망근이 셀 수 있는 가장 큰 숫자가 100번이고요. 잘 넘어졌다, 100번 넘어졌다는 의미를 갖고 혀가 짧아 발음이 불분명했다. 국지 집어넣지 주세요 할 때 그 집언이 바로 황망근에게 장애가 있음을 나타내주는 말입니다. 황망근의 가족은 어머니와 아들 두 사람이었고 집에 누가 있냐라고 물어보면 황망근은 두발이라고 대답하면서 사람을 짐승을 세는 단위인 바리로 세었다는 데서 황망근가에 나오는 숫자는 백분, 찌번, 팔푼, 엿근, 두발이입니다. 담은 짧은 가사의 노래이다. 이 노래에서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황망근은 우연히 물에 빠져 죽으려던 여자를 구해주고 함께 살게 되었는데 살게 되었다는 것은 결혼을 했거나 동거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한 집에서 문자 그대로 한 집에서 살게 되었고 그 여자는 황망근에게 경운기를 사주고 같이 산 지 7달 만에 아들 영호죠. 영호를 낳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황망근은 아들을 등에 업고 젖동량을 하면서 키웠는데요. 동네 아이들이 황망근에게 아들이 몇 근이냐? 라고 물으면 엿근이다 라고 얘기했죠. 이게 네 번째 숫자인 엿근의 의미입니다. 엿근은 10근 혹은 6근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서 황망근이 업어서 키웠다는 걸 나타냅니다. 이 황망근 가에서는 황망근 이름의 유래와 유복자로 태어난 황망근의 사연 그리고 아들 영호를 얻은 경위, 황망근에게 경홍이가 생긴 일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고 세 번째 나온 팔푼이라는 말은요. 아버지가 전쟁에서 죽고 어머니는 깜짝 놀라서 만근이를 낳게 되는데 8달 만에 만근이를 낳았습니다. 시집 온 지 8달 만에 낳았기 때문에 만근이는 보통 10달을 채우지 못하고 나왔다. 즉 부족하다는 의미에서 팔푼이로 불리는 거죠. 이 5가지 숫자가 황만근가에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생략된 토끼고개 에피소드는 우리가 학습지 1의 2쪽에서 볼 수 있는데요. 토끼고개는 만근이가 신체 검사를 받으러 갔다가 돌아오는 날, 즉 인생에서 처음으로 외박한 날 밤에 집으로 가는 네 번째 토끼 고개를 건너다가 만난 거대한 토끼에 관한 에피소드입니다. 고전 소설에 보면 영웅들이 고난을 극복하고 비로소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는데요. 만근이의 이야기에서는 만근이가 거대한 토끼를 만나서 오히려 토끼를 속임으로써 자기의 소원 3가지를 성취한다는 일종의 무용담으로 삽입이 된 것입니다. 설화적 요소가 가미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 이야기 자체는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날 밤이 금음이었는데 달에 비춰서 토끼가 새하였다라고 표현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마을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하죠. 어찌되었든 간에 만근이는 3가지 소원, 즉 어머니가 팥죽 할머니 같이 오래 사는 것이라든가 두 번째로 여우 같은 마누라를 얻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얻는 것, 이 3가지를 모두 이루었습니다. 본문 보시겠습니다. 황만근의 어머니와 아들, 즉 영호죠. 입맛이 까다롭습니다. 한 사람은 비빔 반찬이 있어야 되고 한 사람은 비빔 반찬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끼에 2번 상을 차립니다. 따로따로 반찬을 차려서 상을 차리는 거죠. 그렇지만 정작 본인은 상의 없이 먹었다. 즉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만근이는 일을 마치고 집에 오면서 단백질의 공급원인 붕어나 메기, 미꾸라지 이런 것들을 집에 꿰어서 들어왔죠. 그리고 동네에서 소나 돼지, 개, 닭, 오리, 토끼 같은 가축을 잡을 때 이것은 전통적으로 천하다고 여겨지는 백정의 일이죠. 이 포정의 일, 내장 손질하고 뼈에서 살을 발라내는 이런 일들을 만근이가 했습니다. 만근이가 반드시 필요했다고 하는 것은 만근이 솜씨가 좋았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아무도 그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근이가 계속 하다 보니까 솜씨가 생겼겠죠.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오래도록 하다 보니 포정의 업에 대해서 전문가가 된 것이죠. 그는 그런 일을 해주고 얻어온 고기를 뜨고 굽고 찌고 데치고 삶고 끓이고 여러 가지 음식에 조리하는 방법이 나오죠. 이골이 났다.
즉 매우 달인이 되었다, 매우 잘한다. 어쩌다 그가 만든 음식에 숟가락을 대본 사람은 이구동성으로 감탄을 합니다. 희한할세 바보가. 이 얘기는 맛있다라고 감탄하면 끝날 일을 바보가 어떻게 이렇게 음식을 내지 하는 식으로 만근이를 비하하는 표현을 일단 넣고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는 만들어져 있는 조미료, MSG라든가 뭐 맛나 이런 것들은 몰랐지만 그 화학 조미료를 쓰지 않고도 재료가 가지고 있는 맛을 우려내어 좋아시킬 줄 알았다. 옆에 있는 문제 보시면 황만근이 음식을 잘 만드는 비결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여기까지 만근의 특별한 요리 솜씨에 대한 이야기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옆에 낱말뜻 보시면 꾸준히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포정, 염습, 산역, 일상생활에서 잘 쓰는 단어는 아니죠. 개, 돼지, 소 같은 것을 잡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포정, 백정 이렇게 부르죠. 시신을 씻긴 후에 수의를 갈아입히고 배로 묶는 일, 염습이라고 하고 일반 사람들은 하기 힘들고 어렵기도 하고 천하다고 여겨지는 일입니다. 산역, 시체를 묻고 뇌, 산소를 만들고 혹은 산소를 이장하는 일, 이런 것들 산역이라고 합니다. 황만근은 산소 만들고 제사 지내고 하는 일들은 모르지만 실제적인 일, 염습과 산역같이 남이 꺼리는 일은 누구보다 앞장, 헌신적으로 했고요. 동네 사람들은 서슴없이 그에게 그런 일을 시켰다. 즉 당연시 여겼고 멋진 취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른쪽 보시면 그 마을의 공동의 일 중에서 어려운 일, 천한 일을 만근이가 해왔는데 그 일들을 묘사해 놓았습니다. 포정, 염습, 산역, 똥구덩이, 분뇨 치우기 이런 것들이 조금 천하고 더럽다고 여겨지는 일들이었죠. 그 외에도 공동의 작업인 우리 짓기, 벽돌 찢기, 동나무 심기, 평상 짜기, 길가에 풀 깎기, 도랑을 청소하기, 우물 청소하기 뭐 등등 공동을 위한 일을 만근이가 도맡아 했다는 걸 알 수 있고 굉장히 번거로운 일, 즉 용왕제에서 제문을 읽는 점잖은 일은 아니지만 그 용왕제의 제물로 쓸 돼지를 씻기고 때때어 입히는 일 같은 특이한 일들도 역시 만근이가 해왔던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도랑청소, 공동우물 청소, 돼지를 묶어다가 때때어 입히는 일 이런 일들이 해학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일들은 누군가는 해야 되지만 누구나 나서서 하지는 않는 일이죠. 그리고 노동의 가치가 매겨지지 않는 일이고 돈으로 지불되지 않는 그런 일들입니다. 만근은 이런 일에 대해서 최고의 전문가였다. 약간 풍자적인 비꼼이 느껴지는데요. 전문가라고 한다면 최고의 대접을 받아야 되지만 만근이는 최고의 전문가였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다라는 것을 약간 비꼬는 의미를 전달하겠습니다. 동네의 일, 남의 일, 굳은 일에는 언제나 그가 있었다. 즉 그는 편하지 않고 대가가 없는 일에 대해서 헌신적으로 일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공치사를 하기도 합니다. 박스 친 부분 보시겠습니다. 황재석 씨가 하는 말인데요. 반근아, 만근이에 대해서 한 근도 못 되는 반근, 반편, 반쪼가리 이런 식으로 비하시키는 말이죠. 너는 우리 동네 아니고 인정 없는 대처 아주 큰 마을 읍내 같은 데 갔으면 진작에 굶어 죽었어. 그러니까 고마워해야 사람이다. 그러니 아나 즉 아이나 어른이나 너한테는 다 고마운 사람인게 상 찡그리지 말고 인사 잘하고 다녀라 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만근이에게 순종적이고 인사 잘할 것 고마워하라고 계속 강요하는 것이죠. 이런 말을 들을 때 만근이는 벙글거렸고 언제나 신나게 인사를 했다. 이것이 만근이가 갖는 미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꾸준히를 도맡아 한 만근이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죠. 옆에 조그만 문제 보시면 황제석의 이 공치사가 타당한가요? 임금을 주거나 제대로 대접하지 않고 부당한 말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인간사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근이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인 장애가 있기 때문에 도시 같은 곳을 산다면 더 안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농촌이라는 공동체니까 그나마 무시는 하면서도 해치는 사람은 없었다라고 이해하는 부분도 있겠죠. 그의 집에는 그가 수십 년 동안 만져온 연장들, 닳고 다른 연장들인데 이 연장은 그의 손때가 묻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윤기가 흘렀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초기에 나온 모델로 고물 중에 고물이다. 그 아들과 거의 동갑이니까 17년 이상 됐겠죠. 자주 망가지는 수레만 10번 넘게 갈았고 엔진은 그대로 썼다. 이 엔진이야말로 경운기의 심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늙고 낡았지만 아직도 고쳐서 쓸 정도로 만근이가 애정을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경운기는 영호를 낳아준 생모, 즉 자살하러 이 마을로 왔던 처녀가 만근이에게 준 선물이죠. 그의 경운기는 구식인데다가 하도 고친 데가 많아서 그가 아니면 시동조차 걸 수 없었다. 즉 이 부분에서는 세 번째 파트인데 손재주가 좋았다 만근이는. 그리고 연장이나 경운기를 함부로 쓰지 않고 굉장히 아껴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이라는 점은 만근이의 한 가지 단점을 지적하는 거죠. 술을 좋아했다. 술이 소재로 등장합니다. 가난해서 자주 취할 수는 없었으나 동네 애경사는요, 슬픈 일, 경사스러운 일.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 전통적으로 잔치를 했죠. 잔치에는 꼭 술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만근이는 잔치를 찾아다니면서 술을 마셨고 고꾸라질 정도로 마셨습니다. 한 학생이 이걸 분석한 적이 있는데요. 만근이가 술을 고꾸라지도록 마신 것은 알코올 중독자여서가 아니라 정신장애가 있어서 알코올에 대한 민감성이 좀 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술 기운이 좀 늦게 돌아서 많이 마신 것이다. 이런 해석을 한 사람도 있었고, 또 한 친구는 만근이는 너무 고되게 일을 했고, 그리고 따뜻한 방에서 잠을 자거나 목욕을 함으로써 피로를 풀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 육체적인 피곤함과 쑤셔오는 온몸의 고통을 술로 달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알코올 중독에 빠져든 것이다. 그리고 알코올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져서 술을 많이 마셨다. 이렇게 친구들이 해석을 해줬어요. 상당히 타당한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고꾸라진 그를 떠매서 집에 데려다 줄 사람이 없었는데 그 이유는 만근이 몸에서 정말 야릇한 냄새가 났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적으로 얘기를 해주면서 해학적인 느낌을 줍니다. 만근이가 자고 가면 그 방에 벌레들이 기어 나온다는 표현도 있었거든요. 굉장히 극단적이면서 약간 해학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근이가 지나가면 그 옷이 솥에 넣고 삶아도 가시지 않을 정도다. 그래서 사람들은 만근이를 업어주기는커녕 손도 대기 싫어하는 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당이나 길섭을 가리지 않고 누워서 잠을 잤다. 누가? 만근이가. 즉 만근이는 거친 생활을 했고 돌봄을 받지 못했고 깨끗이 씻거나 편안한 이부자를 덮고 잘 수 없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겨울에 애경사가 생기면 만근이가 술을 마시고 길에서 누워서 자다가 얼어 죽을지도 몰라서 아예 사람들은 그를 부르지도 않았죠. 그러나 만근이는 어김없이 그 자리에 나타나서 탄압과 만류, 이것도 좀 과장된 표현이죠. 술 한 잔 먹는다고 뭐 탄압까지 하겠습니까마는 극단적인 말을 쓴 거죠. 반드시 고꾸라지도록 마셨고 역시 취해서 마당에 쓰러졌다. 실컷 마시고 일어나면 핑 돌아서 자리에서 쓰러지는 거죠. 그러면 유일한 혈육인 아들이 아버지를 부축하고 집에 오는데 어찌나 그런 일이 단련이 되었는지 저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발로 차면서도 올 수 있었다. 굉장히 해학적이고 우스꽝스럽고 과장된 거죠. 어떻게 발로 차면서 올 수 있겠어요. 대신 업고 오지 않고 이제 막 굴리면서 왔다라는 뜻으로 해학적인 상황을 묘사해 줍니다. 여기까지가 만근의 술 버릇이고요. 술에 얽힌 일화가 되겠습니다. 어느 겨울날 신데이디의 환갑잔치에 갔다가 얻어마신 낮술에 취해서 일찍 집에 돌아왔다. 그래서 민씨를 주체로 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잠시 잠에 들었다 깨니 밤의 어스름이 작년의 머리에 내려앉은 서리처럼, 즉 머리에 희끗희끗하게 백발이 내려온다, 즉 나이가 들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서럽게 내려와 있었다라는 얘기는 민씨의 상념을 얘기해 줬습니다. 그것처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이가 든 것처럼 밤이 내려와 있었다. 직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느닷없이 찾아온 정한 어떤 느낌에 힘이 빠졌어요. 민심에서 파산해서 귀농을 하였지만 여기서도 타성바지로서 농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그런 서름을 느끼고 있죠. 그때 민씨에게 들려온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지금 민씨가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상상하게 하는 대화였습니다. 이 대화는 만근이와 아들 영호의 대화인데 굉장히 해학적이면서 어떤 풍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사를 보겠습니다. 아버지야, 임마! 아버지한테 임마라고 욕을 하고 있죠. 버터 인나라. 존댓말이라든가 존칭어, 예의 같은 건 없습니다. 아버지에게 비속어를 사용하고 있고 굉장히 비상식적인 이주라는 걸 알 수 있죠. 좀에만 더 앉아있자. 네 엄마를 꿈에서 봤단 말이다. 네 엄마는 영호의 엄마죠. 만근이는 영호의 엄마랑 결혼한 것은 아니었고 만근이의 집에서 만근이의 어머니가 잠시 데리고 있다가 영호를 낳고 집을 나간 여인입니다. 즉 만근이는 아직도 그 영호의 엄마를 그리워한다는 것, 순진한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만을 넘긴 사내, 바로 만근이죠. 어리광 같았다. 니는 어째 맨날 술을 처먹고 내 속을 새기나. 나는 영호겠고요. 너 때문에 내가 학교 공부도 못하겠고 인생도 싫고 그만 밥맛이 없다. 여기서 영호는 아버지를 야단친다기보다 푸념에 가까운 솔직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반발하거나 반항하거나 따지는 거라기보다는 넋두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아이고 우리 아드님 내 잘못했다 한 번만 봐주라. 거의 아버지가 어리광을 부리는 것처럼 하면서 자기 아들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가 자꾸 이러기 때문에 동네 아들도 너를 무시하는 거 아이가? 제발 체면 좀 지켜라. 시험만 어리니까 내가 창피해 죽겠다. 아들과 아버지의 보통 대화를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타이르고 아들이 어리광을 부리고 졸르고 하잖아요. 여기서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조금만 더 있다 가자. 나 네 엄마 봤다. 이런 식으로 어리광을 부리고 있어요. 술을 마셔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이들 부자의 관계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삼강오 예의 범절 이런 데서 좀 벗어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아버지는 또 자기 철학을 얘기합니다. 체면이 뭐가 문제라. 사람이 지 손으로 일하고 지 손으로 농사 지어서 지 입에 밥 들어가면 그만이지. 이것이 만근의 인생 철학입니다. 남 쳐다볼 거 뭐 있노? 아이고, 그런데 왜 자꾸 눈이 감길까? 알코올로 인해서 졸음이 엄습해오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뒤에 비극적인 결말로 술에 취해서 동사했을 가능성과 맥락이 다 있다고 볼 수 있죠. 니 자꾸 이카마 할매한테 이른다. 할매 부를까? 어? 이때 할매는 영호의 할머니고 만근이의 어머니로서 만근이의 유일한 혈육이라고 볼 수 있죠. 드님요, 입날게요. 제발 어머니한테 부르지 마소. 그래. 아들이 아버지를 임마라고 부르는 것과 대조적으로 아버지는 아들을 아드님요로 어, 일반적인 관계와 뒤바뀐 그런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민 씨가 직접 본 것이 아니라 그걸 하나의 사이에 두고 청각적으로 들었던 내용이고 일반적인 예의 범절과 존대와는 달리 솔직하면서도 순박한 그리고 약간은 정상적이지는 않지만 비상식적인 부자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스꽝스럽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관계에 대한 비꼼이 약간 들어있죠. 철이 없는 망근이다. 그러나 이 망근이는 정말 천진난만하고 순진무구하면서 자기의 느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해주는 사람이다. 예의 범절과 상관없이 솔직한 감정 표현을 하고 있다. 이런 걸 느낄 수 있죠. 그리고 벽에 쿵쿵하고 머리를 붓는 소리가 나더니 지금 만근이가 취해서 일어나면서 머리를 부딪는 거겠죠. 집으로 돌아간 듯 했다. 민씨는 그때 동네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그 부자가 상강오륜을 모르는 별종인가 아니면 도깨비가 장난을 한 건가. 즉 술김에 들었던 얘기고 비현실적으로 들리는 얘기고 상상할 수 없는 부자의 대화였기 때문에 민씨가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굉장히 해학적인 그 부자의 대화를 들으면서 우스꽝스럽게 느꼈던 거죠. 그 뒤에 어쩌다가 민씨가 소년과 이 소년은 만근의 아들 영호죠. 만났을 때 민씨는 그날의 일을 떠올리면서 이 그날의 일이 바로 여기 표시된 대로 자기가 술 취한 날 들었던 그 사실을 떠올리면서 소년에게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도시 같으면 모르는 아저씨가 이것저것 물어보면 우리는 대답할 의무가 없죠. 그리고 이거 농촌 학생이기 때문에 어른이 물어보면 또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민 씨는 너희 아버지가 누구시냐? 너희 집은 어디니? 넌 몇 살이니? 학교 다니니? 뭐 이런 것들을 스스럼 없이 물어봤을 것이고 소녀는 또 스스럼 없이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소녀는 그저 수줍고 평범한 시골 중학생일 뿐이었다. 그다지 공격적이거나 아버지한테 막
욕설을 할 정도로 되바라지거나 이런 학생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날 밤의 일은 부자 간의 독특한 관계에서 일어난 일이었지 이 영호라는 아이가 남달리 폐륜아는 아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민 씨는 그 일 이후로 그 술 취한 부자의 대화를 엿들은 이후로 그 부자를 눈여겨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민 씨가 회상하면서 만근 부자의 사이, 그 끈끈함에 대해서 증언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황만근의 주량으로 넘어갑니다. 주량은 실로 컸다. 경운기 짐칸에 늘 한 말짜리 술통을 한 말이라고 한다면 한 되의 10배가 바로 한 말입니다. 그래서 한 되가 1.8리터이기 때문에 한 말은 18리터. 그래서 우리 1리터짜리 페트병 있잖아요. 그것이 18개 있는 거죠. 굉장히 큰 거죠. 우리 속담에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말이 있는데 이 되의 10배가 바로 말입니다. 그래서 이만큼 주고서 이만큼 받는다. 이런 얘기죠. 자, 한 말짜리 술통을 정말 주량이 컸고 술을 아주 좋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끈으로 묶어 싣고 다녔다. 그는 어머니와 아들의 끼니를 지극정성으로 해다 바치는 것처럼 술통에 늘 술을 채워두었다. 그만큼 한결같이 그리고 빠지지 않고 했다는 얘기죠. 박스 안에 보시면요. 술을 지름이 자기 얼굴만한 아주 큰 그릇에다가 한 양푼 부어서 이 양푼이라는 건 요 옆에 그림 있죠? 넓적한 그릇입니다. 밥을 비벼 먹는 그런 그릇. 반을 마시고 밥을 먹은 뒤에 나머지를 소리도 맛있게 짭 하면서 마지막 한 방울까지 咔 이렇게 마셨겠죠. 들리를 나가는 날이면 점심으로 라면 하나를 가지고 갔다. 그리고 봉지를 뜯기 전에 막걸리 반 양푼, 봉지를 뜯어서 물을 붓고 흔든 생라면을 삼키다시피 먹고 난 뒤 굉장히 해학적으로 그렸지만 약간 비애가 느껴집니다. 이렇게까지 음식을 못 먹고 최저 수준의 비난한 생활을 했구나, 대접받지 못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죠. 그리고 나서 다시 막걸리는 반양푼, 대접받지 못한 그런 만근의 식생활을 묘사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녁에는 식구들이 밥을 먹는 동안 역시 이 식구들에게는 밥상을 차려서 올렸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마루에 앉아서 또 한 양푼. 그래서 하루에 막걸리를 최소한 아주 큰 그릇으로 3양푼은 먹었다는 얘기죠. 그것이 그의 저녁이었다. 긍정적으로 본다면 애주가구나. 술에서 보면 거의 알코올 중독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밥상을 물리고 설거지를 하고 나서 남정네들이 술판을 벌였는지 잘 보면서 그런 자리를 발견하면 그의 주량은 고꾸라질 때까지 무량 한없이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다음날 아침이면 그는 술 취해서 못 일어날 법도 하지만 정성껏 차린 밥상을 어김없이 방으로 즉 어머니하고 아들에게 들여보내는 것이었고 자신은 마루에 앉아 막걸리 반 양푼 그리고 식사 그리고 또 디저트로 반양푼의 순서를 이어가는 것이었다. 먹는 습관조차 한결같은 자신만의 루틴을 따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전개가 되겠고요. 술에 얽힌 일화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개의 내용은 만근이의 생활과 그 주량에 대해서 민 씨의 회상을 위주로 해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